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열병식 참여를 놓고 가냐 마냐 논란이 일었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6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와 함께 이 사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잘 계셨고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방중을 했습니다. 네네. 일단 의미부터 짚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늘 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은 오찬을 네. 시진핑 주석과 하셨는데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은 뭔가 좀 뿌듯함이 솟아올라오고 그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지금 형성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오늘 방중 정상회담의 의미는 그 안보를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이제 한미 동맹 관계에 우리가 그 중심을 뒀다라면은 이제는 중국이라는 어떤 그 균형추를 새로운 균형추를 지금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G2 국가가 태평양을 중심으로 서로 간의 어떤 힘겨루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굉장히 그 동북아 질서 자체가 커다란 지금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는 이제 안보 중심으로 동북아의 어떤 질서가 유지가 되었던 것이라면 이제 FTA를 통해서 안보와 함께 경제 분야가 지금 같이 포함이 돼서 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복합적이고 복잡한 형태의 외교 노선으로의 변화가 지금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점에서 그 중국의 정상과의 그런 어떤 회담이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변화시켜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런 걸 만들었다라는 점 중요한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네. 대표님 지적해 주신 대로 짚어주신 네. 대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이런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그러니까 네. 한국의 역할이 뭔가 좀 더 주도적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동북아 정세에 청신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기대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그 권력의 주류에 있지 않았던 시절에 만났던 그런 그 경험들이 지금의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교라는 건 역시 그 개인과 개인 간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국가 간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것이긴 하지만 개인 정상 대 정상 간의 어떤 친밀한 어떤 개인적인 인연, 경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신호가 될지는 사실 오늘 그 좋은 뭐 회담도 있고 했지만은 특별 오찬까지 있었지만 우리가 공짜 점심이라는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밥을 먹었지만 외교라는 거는 밥을 먹은 다음에 너는 얼마를 내고 나는 얼마를 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계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정상회담과 특별 오찬 이후에 나왔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인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내일입니다. 그 네. 항일 승전 60주년 열병식이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도 참석합니다. 네네. 찬반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이제 이 동북아 전체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풀어가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됐고 네. 반면에 우리는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북한과 중국과의 그 이렇게 밀접되었던 그 관계를 약간 거리감을 두게 만들므로써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9월, 10월 계속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미중 정상회담 등 여러 가지 중요한 회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흐름이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 한번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면서 네네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8월 10일 같은 경우는 참여해야 한다, 네, 불참해야 한다 이런 식이 있는데 더 훨씬 높게 51.8%로 높게 네. 나타났고 그다음에 19일에는 참여해야 된다와 불참해야 된다가 이제 네. 참여해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떨어지고 불참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높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것들이 그 기존에 우리 같은 경우는 한미 동맹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불안하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 너무 가깝게 밀접함으로써 그 정통적인 우방국인 미국과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런 흐름이 지금 나타난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앞으로의 그 여러 가지 회담들과 그 10월까지 외교 일정을 통해서 볼 때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 국민 인식도 지금은 저렇지만 또 변화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것이죠. 이게 계속 유동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내일 그 열병식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고 나서의 그 여론 흐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당장 내일 참여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여론이 형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것이 이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또 10월에 바로 잡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서 미국의 태도가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간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국민들은 그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사실 그렇죠. 일면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특히 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샤오미 같은 것들이 막 열풍을 일으키면서 우리 경제에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49대 51 싸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위에 있는가라고는 국민들이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잘 풀려가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 미국이나 뭐 중국 다 좋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 잘 안 풀려가면은 어려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그 8.25 남북 합의 이후에 네. 군 쪽에서 그 10월 10일 그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 직후에 무슨 포격이 있을 거라든지 또는 그 어떤 한 육군 준장이 김정은 참수작전이 있다라든지 이런 발언들 지금 일각에서 지금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은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전체적인 지금 이 외교의 흐름이 그 안정되게 어떻게 보면 안정되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지금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속에서 이런 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과잉 충성 발언 같은 그런 좀 위험한 발언들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자제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도 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정세 속에서의 행보에 대해서 네. 많은 그 관심과 예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정의당이 현재 지금 국회에서 농성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이 네. 뭔가 야당으로서의 결기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이 이제 당내 탈당이라든지 분당 이야기를 통해서 좀 안정화되지 못했었는데 이제 그것이 조금 가라앉아서 네.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경제 중심 정당으로 이제 계속 표방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경제 중심 정당이라는 경제 중심이라는 거는 사실은 야당의 이슈는 아니에요. 여당의 이슈고 그리고 그 경제를 어떤 좋게 해나가기 위한 수단은 여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고 야당이 갖고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계속 표방하면서 그거에 어떤 혜택을 잇는 계층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좀 깊게 들어갔으면은 그것이 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구나 이런 느낌이 왔을 텐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경제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좀 싸우지 않는 정당 같은 이미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어차피 지금 또 새정치연합 내에서 이제 총선 대선을 앞두고 집권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논의라든지 또 그걸 어떻게 집권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공부나 학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그 유권자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유권자 의식이 어떤 형태인가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새정치연합의 어떤 포지셔닝을 잡아가겠다라고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의 주요한 결과를 나온 거를 보니까 지금 새정치연합이 너무 좌측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우측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대북정책은 원칙을 고수하면서 교류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중간 지점을 가야 된다라는 굉장히 그 좀 언론적인 수준의 네. 포지셔닝 그 안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이제 그렇게 나왔는지는 좀 좀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포지셔닝 그 이슈로는 절대로 야당으로서의 결기라든지 그 어떤 싸워야 되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지금 새정치연합을 지적하는 많은 내용들 중에 하나가 네. 국정원의 해킹 의혹 사건을 네. 비롯해서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네. 이슈 파이팅을 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 또한 받지를 못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 제가 얘기를 한다면은 언론 환경을 많이 얘기를 하시겠죠. 언론 네. 환경과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뭐 검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압박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야당이라면 사실은 그 새정치연합 이전에 뭐 민주당 또 그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던 그 정당들도 과거에 그 더 극심한 압박과 탄압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싸워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새정치연합의 문제는 이 자기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될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방향을 큰 틀의 방향을 잡지 못하면 작은 부분이라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을지로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이 최근에는 3,000명 정도의 어떤 중소상인을 영입을 해서 어떤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라도 작은 분야에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싸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만들므로써 공간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새정치연합도 자기가 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공간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내가 나를 잘 알면은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싸워야 될 위치가 어딘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번엔 좀 안타까운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9일이죠. 강남역에서 소위 얘기하는 파견 외주 직원 업체 그 직원이 스크린도어 수리도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20대 젊은 기술자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에 대해서 명복을 좀 빌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닥쳐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아웃소싱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용역의 외주화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비용 절감이나 이런 효율화의 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아웃소싱되고 외주 용역화되는 건 피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에 기본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무엇이냐면 발주하는 쪽과 용역을 받는 쪽이 그 어떤 핵심적인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유사한 수준의 그 서비스 질을 담보를 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양사가 다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자꾸만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14년에 그 농협과 여러 은행들이 그 은행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산 부분인데 이거를 아웃소싱을 내면서 거기서 고객 유출이 대량으로 일어나서 문제가 크게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아웃소싱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깊이 있게 이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성을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접근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도시 스크린도어 관련한 문제는 그 또 용역 외주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BMO 방식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어떤 용역을 가져가면서 비용 대신에 그 용역에 대한 그 운영권을 주는 형태로 용역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권을 장기간 어떤 회사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진행을 하게 되고 독점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받다 보니까 그래서 공공 영역하고 안전 분야와 관련해서는 좀 이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되고 사실 새정치연합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 때문일까 이 장기 불황 속에서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이러한 장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마음 온도가 굉장히 낮게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CJ로 준비했는데요. 좀 재밌는 조사 결과였는데요.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가 마크로밀 엠브로인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200명씩 5개 연령층의 그룹에 대해서 총 1,000명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온라인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질문을 했냐면은 당신 세대,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고등학생, 직장인 이렇게 5개 세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였는데 당신 세대의 심리적 체감 온도인 마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 마음의 온도는 몇 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응답자들이 한 건데 전부 다 영하의 온도가 나온 거죠. 그리고 가장 그 마음이 추운 사람들을 보면은 대학생하고 취업 준비생이에요. 영하 17도시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도 영하 16.6도면 굉장히 마음이 참 차가운 그런 계층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나마 취업을 한 2030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영하 14도 정도로 네. 보이고 있는데 네네. 대표님은 현재 지금 40대 직장인이니까 영하 영하 9도 9.3도인데 그래도 네. 가장 따뜻한 계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영상 온도 자체가 안 나왔다는 게 참 슬픈 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 중국과 뭐 정상회담 하고 하면서 지금 막 뭔가 기대감이 들떠 있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그 젊은 세대들 또 40대까지의 그 세대들의 마음은 그것이 잘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따뜻한 그 온기가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는 게 우리 사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